자, 2020년 5월. 지금 우리 경제 돌아가는 상황, 솔직히 너무 혼란스럽지 않나요? 다들 뉴스 보시면서 한 번쯤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겁니다. 현실 경제 지표는 계속 나빠지고, 당장 우리 지갑 사정도 팍팍한데, 이상하게 뉴스만 틀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냈다, 주식시장이 폭등했다, 이런 이야기들 뿐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이 모순투성이인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 그 이면에 꽁꽁 숨겨진 진짜 동력을 한번 싹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핵심 미스터리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경제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대체 왜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걸까요? 당장 1분기 GDP 성장률만 봐도 1%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실물 경기가 확실히 가라앉고 있는데 S&P 500은 보란듯이 7,200선을 뚫고 날아가고 있죠. 실물 경제랑 금융시장이 진짜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기업들이 정말 혁신적으로 비즈니스를 잘해서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일단 이 엄청난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1,112억 달러. 어휴, 감도 잘 안 오는 이 큰 숫자는 최근에 발표된 애플의 올해 2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분기 매출액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시장이 열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시장의 예상치를 아주 훌쩍 뛰어넘은 말 그대로 역대급 성적표였으니까요.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런 엄청난 숫자를 들이미니까 주가지수가 오르는 것도 당연해 보일 수밖에 없죠. 섹션 1. 애플 실적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애플의 성적표, 살짝 다른 렌즈를 끼고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표들을 한번 보세요. 매출은 17% 늘었고 주당 순이익인 EPS는 무려 22%나 올랐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맨 아래에 있는 숫자입니다. 운영 비용, 이게 무려 24%나 폭등했어요. 원자재, 메모리 가격, 거기다 인건비까지. 요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죠. 비용이 이렇게나 크게 늘었는데 매출이랑 이익은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진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명목 성장과 실질 성장을 구별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기업들이 자랑하는 그 화려한 성과의 상당 부분은요, 진정한 의미의 실질 성장이 아니라 단순히 숫자가 부풀려진 명목 성장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건을 더 많이 팔았다거나 엄청난 혁신을 이뤄서가 아니라 그냥 물가가 오르니까 제품 가격을 똑같이 올렸고 그 덕에 매출이라는 숫자 덩치만 커진 거란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실질 성장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죠. 섹션 2. 인플레이션 착시 현상입니다. 사실 이건 애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 현재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대한 착각, 즉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 착시 현상인데요. 1979년에 처음 체계화된 개념인데 간단히 말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명목상의 X만 보면서 와, 이 기업 엄청 성장했네 하고 착각하는 현상이에요. 물가가 뛰면 기업은 가격표를 올려붙이고 자연스럽게 매출 숫자는 빵빵해지죠. 투자자들은 그 부풀어 오른 숫자에 환호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 숫자 노름에 얼마나 취해 있는지 이 지표들만 봐도 딱 견적이 나옵니다. 지난 1년 동안 S&P 500 지수는 무려 27.7%나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1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1.24%로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3%로 여전히 높고 연준의 금리 인하는 2027년 9월로 밀려버렸죠. 시장은 성장이 멈추고 물가만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등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오직 인플레이션이 펌프질해놓은 그 명목 숫자에만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섹션 3.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물가 상승률 CPI가 3.3% 정도니까 주식이 27% 올랐으면 내 실질 수익률도 대충 24%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안심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여기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공식 CPI에는 우리 체감 물가를 깎아내리는 4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거든요. 소고기가 비싸지면 알아서 싼 닭고기를 사 먹겠지 하고 지수를 깎아버리는 대체 편향.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사실상 가격이 내린 거랑 마찬가지라고 치는 품질 조정. 게다가 미친 듯이 오르는 실제 임대료나 집값은 한참 뒤에나 찔끔 반영하는 자가주거비 문제. 그리고 매일매일 변하는 우리 생활비 상승을 제때 못 따라잡는 고정된 바스켓 문제까지 있죠. 솔직히 정부 발표대로 내 생활비가 딱 3.3%만 올갔다고 느끼시는 분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이 항목별 가중치를 보면 체감 물가가 왜 이렇게 다른지 한 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현실에서 우리 가계부에 제일 큰 타격을 주는 게 뭐죠? 주거비, 식비, 교육비잖아요. 근데 공식 CPI 바스켓에서는 이 비중들이 너무 턱없이 낮게 잡혀 있습니다. 주거비가 33%, 식료품이 14% 정도로 설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식 지표만 철석같이 믿고 내 수익률 괜찮네 하고 계산하다가는 나중에 인플레이션에 다 갉아먹히고 쪼그라든 내 돈의 진짜 가치를 확인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섹션 4. 부동산 불패 신화의 함정입니다. 이렇게 돈 가치가 뚝뚝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죠. 역시 인플레이션 방어에는 부동산이 최고지. 네, 아주 오래된 불패 신화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제가 침체하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이 공식이 과연 통할까요? 과거 기록을 보면 아주 강력한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이랑 가장 비슷했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1981년에 물가 잡겠다고 연준이 금리를 무자비하게 올렸거든요. 그때 미국 모기지 금리가 무려 18.44%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집값이 명목상으로는 안 떨어지고 버텼을지 몰라도 그 어마어마한 이자를 감당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싹 다 사라져버렸어요. 시장 전체가 그냥 꽁꽁 얼어붙고 마비가 된 거죠. 자, 그때 당시랑 2026년 지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확 뛰어버린 유가, 공급 충격, 급속하게 식어가는 GDP, 그리고 무엇보다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7%대 끈적끈적한 모기지 금리까지 말이죠. 이렇게 둔화되는 경제와 고금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는요, 아무리 부동산이라도 가격 유지를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아주 취약한 자산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난 스태그플레이션 때 다른 자산들은 어땠을까요? 실제 성적표를 한번 보죠. 금은 연평균 9.2% 실질 수익을 내면서 완전 압도적인 승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조건부로만 선방했고 S&P 500 같은 주식시장은 실질 구매력을 잃어버렸죠. 여기서 진짜 눈여겨보셔야 할 건 바로 맨 아래 현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만 들고 있었더니 매년 6%에서 8%씩 가치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 일단 현금 쥐고 상황 좀 보자 하는 건 그 자체로 아주 치명적이고 확정적인 손실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섹션 5. 승자의 조건. 가격 전가력입니다. 아니, 현금도 녹아내리고 주식은 착시일 수 있고 부동산까지 위험하다면 도대체 우리 돈을 어디에 둬야 하는 걸까요? 2020년 이 살벌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유일한 무기는 딱 하나, 바로 가격 전가력입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든 인건비가 뛰든 제품 가격을 턱턱 올려도 소비자들이 도망가지 않는 힘이죠. 이 막강한 힘은 보통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대체제가 없는 기술적 쾌자, 위기를 든든하게 버텨줄 막대한 현금 자본력, 그리고 원가 부담 없이 마진을 늘려주는 거대한 충성 고객층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기업만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자기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절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부의 강제 이동을 만들어내죠. 앞서 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 즉 자기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승자들은 비용이 올라도 그걸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넘기면서 오히려 이익을 더 챙깁니다. 반대로 그런 플랫폼에 목을 메고 있는 중소납품업체들은 어떨까요? 자기들 원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눈치 보여서 납품 단가는 1원도 못 올립니다. 상승하는 비용을 몽땅 다 스스로 떠안으면서 결국 이익이 와르르 무너지는 아주 비참한 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처음 봤던 애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분명히 애플은 23억 대의 활성기기, 1,47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쌓아둔 현재로서는 가장 완벽한 해자와 가격 전가력을 가진 승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늘 미래를 선반영하잖아요. 10년 넘게 매달리던 애플카 프로젝트는 결국 접었고 제일 중요한 AI 경쟁에서는 남들보다 꽤 뒤처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도 킬러에게 안 보이고요. 과거의 영광으로 쌓아둔 이 강력한 가격 전가력이 혁신의 물음표가 찍힌 미래에도 과연 계속 통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게 우리가 투자할 게 핵심적으로 따져봐야 할 변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2026년 스태그플레이션 장세에서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릴게요. 내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과감하게 옮기셔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테크 플랫폼, 다달이 돈이 들어오는 고마진 구독 모델, 그리고 AI 인프라나 전력처럼 시대가 변해도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장 섹터로 비중을 팍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곳들도 명확하죠.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는 부채 잔뜩 껴안는 기업, 그리고 가격 결정권도 없이 대형 플랫폼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속평 납품업체들은 확실하게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 숫자들의 진짜 의미를 쭉 살펴봤습니다. 요즘처럼 랠리가 이어진다고 해서 마냥 넋 놓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명목 숫자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겁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도발적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그저 부풀어 오르는 착시 한상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릴 진정한 가격 전가력 위에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오늘 꼭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실 시점입니다.